자, 오늘의 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년 만에 오셨어요. 네. 여기 기억나시죠? 네, 납니다. 예. 그때는 한참 추울 때 오셔서 예. 그 추운 날씨에 심장 문제, 협심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덥잖아요. 네. 더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 더운 날씨에는 그 혈관이라든지 혈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위가 오면은 신체도 이제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땀 분비를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작용을 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요. 이러한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액량을 늘리고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그 확장되는 혈관은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말초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초 혈관들이 확장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체액량도 또 감소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의 벽에 압력이 떨어져서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름철 무더위에 정상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날씨가 추울 때 막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은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도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뭔가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런 더운 날씨도 그럼 심장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땀 분비를 통해서 체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중요한 내장 장기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저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호흡수가 증가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정상인보다는 심장이 평소에 좋지 않은 심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 더더욱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부전증 환자 말고도 일반인들도 특히 어르신들 중에 여름철에 반일하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탈수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탈수라는 게 결국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고 소실되는 건데요. 이러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내에서도 수분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되고요. 이런 끈적해진 혈액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잘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으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전증은 동맥이나 정맥 모두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무더운 여름철 탈수와 함께 또 많이 거론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일사병, 열사병이 있고요. 고열로 생기는 경련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질병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질환은 폭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열경련인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 소실되게 되면 대개 이 전해질도 불균형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일사병은 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이때는 체액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지럼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이 이제 생기게 되면 대개 오심이나 구토, 두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40도 이하의 발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사병은요, 이 세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때는 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의식 소실도 동반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인체의 열 조절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무더위가 심장에 무리를 준다면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온열 질환, 열경련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런 열 관련 질환에 대해서 대개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고 혈압의 변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것이 우리 고령층이라든지 유아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원래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 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으로는 우리 몸에서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져 있는 네. 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비만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또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또 갑상선 중독증, 알코올 중독증 이런 분들이 이 온도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열 관련 질환이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온도가 높은 거는 괜찮아요, 교수님. 여름철에도. 네. 왜냐하면 그늘만 가도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잖아요. 저는 얼굴에 그늘이 져요.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내려놓고 싶은데 아. 혹시 높은 습도가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역시 습도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습도가 높으면 대개 무더위에 땀 배출을 통해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이 땀 배출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땀이 나가는 그 부분들을 이 수분이 높으면서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더욱 땀을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게 되면 심장뿐만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결국 그 습도가 높은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여름이 참 빨리 찾아왔잖아요. 봄이 정말 삭제돼 버린 느낌인데 미세먼지가 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데 네.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이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직경이 10마이크로 이하인 경우에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먼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폐포 끝까지 전달되게 되고 심지어는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네.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체내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이로 인해서 조직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서 결국 심내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심내혈관 질환 환자의 입원율을 한 30% 증가시키고요.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 또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각각 30%, 8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심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름에도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도 지금도 이렇게 환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이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을 하고 네. 이 수축이 되게 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여름철에는 이러한 현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요. 대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끈적해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체액량이 줄면서 이 혈압의 변동이 심해지니까 결국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되고 이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은 씨 기온이 낮은 거는 네. 그 겨울철이에요. 여름이 아니라. 제가 네. 여름이라 그랬나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나. 근데 괜찮아요. 네. 어쨌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협심증 만약에 치료를 받는 분들은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겨울철 말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래요? 그 스텐트 시술을 보통 그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받게 되면 이 스텐트 시술하는 당시에 이 혈관벽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처가 나게 되면 혈액 성분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대개 혈전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 받은 모든 환자분들은 항혈소판 제제라는 혈전증 예방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 앞서 말씀드려도 끈적해진 혈액 때문에 이 혈전증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나 스텐트 시술 받은 분들은 이 스텐트 시술했는 부위에 결국 혈전증이 잘 유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결국 그 끈적이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혈전증 예방약인 항혈소판 제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에서 무더위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평소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먹고 있는 약제의 어떤 변화 같은 게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결국 체액량이 줄고 저혈압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저혈압이 생겼을 때 특히나 이제 어지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는 만일에 고혈압 약제를 드시고 계다면 약제를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제 중에는 혈관 확장 작용이 강한 약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칼슘 채널 기량제라는 게 있고요. 또한 알파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약제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환자분들이 탈수가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약제 중 이뇨제 계통의 약제를 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약제를 감량하시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이 여름에 말씀하신 대로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다, 아니다. 이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게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립성 저혈압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우리 환자분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네.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 중력의 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뇌에 피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자분들은 현기증이나 심하면 의식 소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결국 환자분들이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혈압을 먼저 측정해서 네.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네. 환자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세웠을 때 네. 1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하는 사이에 3분 이내에 측정했던 혈압이 수축기가 20, 이완기가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서 이제 혈압을 재지만 보통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정자세로 이게 심장 위로 이렇게 네. 해서 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오늘 오신 김에 올바르게 혈압 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은 말씀 주신 대로 정자세로 앉아서 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수 상황이고요. 네. 정자세로 앉아서 혈압을 재는데 이때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요.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네. 등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고 네.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 발바닥은 이 바닥에 두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또한 혈압기가 있는 테이블은 팔꿈치 높이가 좋고요. 네.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 팔뚝에 감는 튜브를 네. 커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커프는 이 심장 높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팔꿈치에서 2에서 3cm 위에 그 커프를 감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잴 때는 맨팔에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얇은 옷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움직이거나 대화를 하면 혈압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혼자서 재는 것이 좋겠습니다. 떠들면서 하면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러게요. 병원에 가면은 저도 한 번씩 재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항상 얘기하면서 예, 재서 그건 높게 잘못된 나오더라고요. 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그렇다면 건, 그 혈압은 언제 재는 게 좋고 하루에 좀 몇 번 정도 재야지 정확하게 나올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부분이 네. 숫자 2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요? 이요? 2. 이 그래서, 정도는 기억해요. 네. 예, 아침 저녁 2번 재고요. 예. 한 번 재실 때는 2분 간격으로 아. 2번 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혈압을 잴 때는요, 용변을 보시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재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에 혈압을 잴 때는 잠자리 들기 전에 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식사 후에 혈압을 재야 되는 상황이면 식후에 바로 재지 마시고 네. 소화가 좀 되고 나서 식사 후 1시간째 재는 게 좋겠고요.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는 네. 30분 전부터는 이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 같은 것은 안 드시는 게 네. 혈압을 우리가 괜찮은데 네.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진짜 꿀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숫자 2를 기억하니까 참 기억하기 편한데요. 그러면 네. 혹시 왼팔로 재야 되나요?
오른팔로 재야 되나요? 숫자 2니까 양팔을 다 재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늘 오른손잡이는 고민해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막 그런 네. 거 있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나요? 아,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 뭐 두 번 재는 것은 더더욱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체의 우리 손가락, 발가락 길이가 다르듯이 양쪽 팔 혈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혈압계로 그 혈압을 측정했을 때 10 이내에 들어와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양팔을 측정하실 때 혈압이 20 이상이 되게 되면 네. 보통 낮은 쪽에 팔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보통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왼쪽 팔이냐 오른쪽 팔이냐의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양팔을 재면 제일 좋지만 보통은 이제 한 팔로 이야기 드리면 높은 쪽의 팔을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쪽이요? 높은 쪽으로 네. 제가 재보면 오른쪽 팔이 늘 높게 나오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은 오른쪽 팔로 재셔야 되고요. 왼쪽 팔이 높다면 왼쪽 팔로 이렇게 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되게 고혈압 약제 드시지 않으려고 낮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해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네, 근데 이제 실상은 맞아요. 높은 쪽으로 재는 반대로. 게 이제 정설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직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직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또 앞에서 이제 탈수 현상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증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름철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참 중요한데 이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 내가 물을 좀 적게 마셨다 싶으면 저녁에 500ml 원샷하고 자거든요. 아유 힘든데. 어떻게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네, 이 수분 섭취는 과거부터 속설이 있습니다. 물 1리터를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예. 이 물 2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 종이컵에 네. 종이컵을 가득 채웠을 때 대개 이것을 10잔의 바로 2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속설은 사실은 그 70년 전에 이 미국에서 그 발표된 그런 그 연구의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 1리터라는 것은 물이 아니고 수분 2리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수분 2리터를 생각하시면 좀 와닿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그 현재 그 일상생활에서 채소나 과일 또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양이 대개 수분이 한 1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리터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상인이 굉장히 야외 활동이 잦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대개 3리터까지 정량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물의 섭취량도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을 드시는 것은 우리의 수분을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이 드실 때는 대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간혹 이 수분 섭취를 단 음료나 또는 알코올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제 수분 섭취가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소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 2리터를 채우겠다고 커피, 뭐 콜라, 술까지 다 합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2리터의 물을 다 마셔야 하나요? 네, 심장 질환 중에 이 협심증 환자들이 대부분은 심하지 않으면 네. 대개 심장 기능이 정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특히 심부전증 환자는 물을 1리터에서 최대한으로 했을 때는 1.5리터까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대개 혈액량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되게 되면 결국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수분이 압력이 낮은 폐나 뇌로 이동하게 돼서 결국 그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부전증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신부전증 외에 또 어떤 질병이 있어요? 네, 신부전증에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간경화증,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이 있겠습니다. 이 신부전증과 간경화증은 대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 생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알부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면 결국 각 장기의 수분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수나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 배출에 문제가 있는 호르몬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부신 기능 저하증인데요. 이런 분들도 결국 수분 제한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왜 날씨 엄청 무더운 한여름에는 저녁에 진짜 덥잖아요. 그래서 막 샤워도 막 찬물 샤워, 시원해, 시원해 이러면서 하곤 하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사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그래도 이런 건 조심하는 게 맞겠죠. 네, 찬물 샤워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심질환 환자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대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위에는 혈관이 보통 이렇게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갑작스럽게 기온이 찬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우리 심장으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야 될 혈액량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에 부담이 생기고요. 또한 드물지만 이 찬물 샤워가 관상동맥에 있는 동맥경화반이라는 결국 그 찌꺼기가 쌓이는 그 부분을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이쪽이 파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면서 급성심근 경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우리 심혈관 질환에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운동은 좀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제대로 좀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한 여름철에는 심장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여름철에는 좀 미지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운동의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창 더위가 심한 한낮, 보통 낮 1시에서 3시 정도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때는 뭐 운동도 그렇고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은요, 대개 6시 이후에, 저녁 6시 이후,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운동 자체는 평소보다 낮은 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낮은 유산소 운동이 좋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대개 흰색 계통의 복장을 착용하시는 게 빛 반사에 좋고요. 또 헐렁한 복장이 좋겠습니다. 또 운동 중간중간에는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탈수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더위가 우리를 찾아올 텐데요.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는 심장병 예방 그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수칙에서 첫 번째는 이 실내 온도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적절히 유지하는 건데요. 실내 온도에 적정하다는 것은 보통 실내외 온도차가 5에서 6도 정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결국 혈관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은 저녁에 하시고요.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셋째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보통 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30분마다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샤워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역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일에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여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을 반드시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우리 수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들 다 지키기 쉬운 것들이니까 생활하면서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